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큰 변화가 있습니다. 보이스가 바뀌었죠? 네. 훨씬 목소리들이 화사해졌는데. 맞아요. 기존 사람들 먼저 인사하고 네. 새로 오신 분 마지막에 인사하죠.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내입니다. 대충 살기 위해 열심히 사는 하몽입니다.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다정한 허무주의자 코마입니다. 반갑습니다. 꼬마요? 코마. 쿠마. 쿠마. 네. 쿠마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쿠마님. 지금 상황을 우선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 지난주에 슐라님이 고별 방송을 했었고요. 공적인 일로 이제 지지익선에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탈퇴 아닌 탈퇴를 하게 되셨고요. 보통 하차라고 하잖아요. 하차를 하게 되셨고요. 오늘부터 저희 뉴페이스 쿠마님이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네, 같은 거?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뭔가 관심사? 우리도 사실 4명의 관심사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좀 듣는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기도 해요. 지금까지 지지익선 들었던 것보다 조금 더 말랑한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것 같고, 근데 책을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주제가 굉장히 다양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본인 소개 멘트가 뭐였죠, 아까? 다정한 허무주의자. 그거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 허무주의자를 제가 최근에 네이버에 쳐봤는데 니힐리즘 이렇게 하면서 되게 어려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꼭 굳이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허무라고 했을 때 외롭고 쓸쓸한 감정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허무주의에 대한 얘기보다는 제가 이거를 하면서 허무주의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를 좀 더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멘트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정한 허무주의자. 허무주의라는 말하고 다정한 그러니까. 형용사가 붙을 줄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허무주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 저도 뭐 정확히 뭔지는 모르는데. 겸상을 할 수가 없군요. 아 그래? 겸상을 할 수 없다 오디오 물려가지고 나도 잘 모르겠는데라고 말했는데. 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발제를 해봤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달 한 달 반 정도 전에 몽골에 다녀왔어요. 그 넓은 초원에 고비 사막까지 갔다 왔는데 고비 사막을 가서 제일 많이 몽골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느꼈던 거 다 징기즈칸의 후예다. 징기즈칸과를 뭐 숭상한다 뭐 거의 할 정도로 징기즈칸이라는 사람이 몽골 사람들 사이에 되게 깊숙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궁금해졌고 오늘은 징기즈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징기즈칸이라는 분이 시대가 어느 때 사람이에요? 징기즈칸이 1162년생이시고 1160. 네, 그러니까 12세기죠. 12세기. 네, 그래서 1227년에 돌아가셨는데 지난 타임지에서 지난 1000년 동안 각 세기별로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았는데 13세기에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징기즈칸을 뽑았다고 해요. 그 동시대에 좀 유명한 분들이 누가 있는데요? 그때가 유럽에는 한참 십자군 전쟁을 하고 있었고 근데 맞아요. 그래서 12세기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살라딘이라고 이슬람 지역의 그 술탄인데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독교 세력을 물리쳐낸 그 사람이 제일 유명한 사람을 뽑혔어요. 영화도 있지 않아요? 살라딘?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맞아, 네, 맞아. 그 사람 그 얼굴에 문둥병이 걸려서 가면을 쓰고 있는데 뭐 어쨌든 그분의 얘기도 엄청 재밌습니다. 또 뭐 타임즈 얘기 잠깐만 더 하면 뭐 17세기는 뭐 아이작 뉴턴 뭐 이런 분도 뽑으실 정도로 어쨌든 진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유명한 사람이다. 근데 의외로 징기즈칸 얘기는 잘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진짜 징기스칸? 그 네이버에 치는데 칭기스칸이라고 쳐야 되는지 칭기즈칸이라고 쳐야 되는지 징기스칸이라고 그러니까 징 쓰인지 근데 이게 막 알파벳으로 봤을 때 되게 복잡하긴 했는데 이게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거기에 칭기즈칸이라고 써 있었어요. 칭기즈칸? 네, 칭기즈칸. 영어 이름으로는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간략히 잠깐 미리 설명을 드리면 칸이라고 하는 게 왕 같은 거예요. 아, 이름이 아니구나. 네, 그래서 칭기즈도 사실 이름이라기보다 이따가도 설명을 하겠지만
칸 중에 칸 이래가지고 칭기즈 칸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칸. 왕 중의 왕. 왕 중에 왕 거의 그런 느낌이죠. 그럼 그러니까 찐왕. 본명이 아니에요? 네, 본명은 태무진이라고 이름이 있는데 대반전. 우리도 왕 이름을 칠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종 이렇게 하지만 본명은 따로 있잖아요. 제가 아. 네, 죄송하지만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죠. 몽골에 가면 징기즈칸을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나올 때도 징기즈칸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국회의사당에도 징기즈칸 동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세종대왕상이 광화문 광장에 있잖아요. 그 자리에 징기즈칸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몽골 사람들은 징기즈칸을 좋아하고 많이 찾는다. 이제 제가 그때 한번 보여드렸을 텐데 징기즈칸 보드카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여행 갔을 때 몽골 분한테 여쭤봤더니 이 징기즈칸 보드카를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징기즈칸의 얼굴이 여기저기에 보드카로 소비가 되고 있는 게 너무 싫다. 아. 이렇게 거의 말할 정도로. 신성시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진짜 아. 엄청난 분인 거죠. 그분들 사이에서는. 하긴 근데 우리도 술병에 세종대왕 스티커가 붙어 있다고 하면 좀 싫지, 기분이 좀. 이상할 것 같긴 한데. 네네네. 근데 사실 이건 좀 TMI일 수도 있는데 징기즈칸은 살면서 단 한 장의 초상화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공항에 그려져 있다는 초상화 그리고 동상 같은 거는 다 그 후세 사람들이 뭔가 상상을 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이지 실제 얼굴을 지금까지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저는 칭기스칸 하면은 그 노래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아 저도 어제 그 뭔지 노래를 아시죠? 들었어요. 네, 그 그거 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네. 전 그 노래밖에 그 칭기스칸의 이미지랄 게 없어서 오늘 진짜 백지 상태에서 배워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징기즈칸을 다시 한번 제가 뭐 타이틀을 붙여보자면 원래는 부족에서 추방당한 거의 바닥 인생이다 싶은 사람이었는데 인류 최고의 정복자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징기즈칸이 죽을 때에 어느 정도 영토를 점령을 했냐면 서쪽 북쪽으로는 서쪽으로 터키, 뭐 북쪽으로는 모스크바 그리고 뭐 거의 고려에 닿을 정도로 동쪽까지 다 지배했고 인도 북쪽 뭐 이쪽까지 유라시아 대륙을 거의 그냥 다 통으로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렉산더 대왕이 348제곱킬로미터, 히틀러가 219만 제곱킬로미터, 나폴레옹이 115만 제곱킬로미터를 지배했는데 이거를 다 합쳐도 징기즈칸을 못 이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엄청난 뭐 제국을 건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일대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볼게요. 거의 그냥 드라마 한 편 보는 느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걸 안 보긴 했는데 거의 그냥 왕자의 게임 같은 느낌이 이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그럼 태어날 때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상상을 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몽골이 엄청나게 초원이고 그렇다 보니까 모든 지역이 다 발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도 그래요. 그거는 대부분 초원이고 이제 말 그대로 유목민들이 각 마을을 부족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떠돌아다니게 되는데 주로 말을 타고 다니고요. 뭐 이런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르키트 부족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칠레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자예요. 근데 이제 칠레두가 결혼할 때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본인 마을에 이제 신부감을 찾았는데 신부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부족에 그 미녀가 많기로 유명한 올쿠누트 부족이라는데 이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부감을 찾은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후엘룬이라는 분을 만났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이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후엘룬하고 칠레두하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부족을 건너다니다 보니까 항상 자기 부족 영토에 있지만은 않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뭐 발전되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남의 부족, 타이치우드 시족이라는 이제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 구역을 지나갈 때 이제 산속에서 어떤 사람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게이라는 사람인데요. 예수게이가 이제 이들을 약탈하려고 이제 공격을 하러 온 거죠. 근데 이제 공격을 하러 오면서 이제 멀리 초원이 있으니까 저쪽에서부터 그 예수게이가 오는 게 둘은 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근데 이 구역은 남의 동네고 우리는 여기 처음 오고 하니까 이거는 도저히 도망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 후엘룬이 칠레두한테 자기의 그 저고리를 벗어주면서 너라도 살아라 가라 이러고 보내버렸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얘네는 또 이게 몽골 사회는 좀 채취 이런 거에 향기에 그 냄새에 민감해서 그 저고리를 벗어줬다는 게 본인의 거의 뭐 사랑의 징표다. 그러니까 자기의 채취가 남아있는 그 옷을 주면서 둘 다 잡혔으면 보통 남자는 죽고 여자는 뭐 데려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잡힐 것 같으니까 너라도 살아라 이러고 이제 보내줬던 거예요.
후엘룬이 예수게이한테 잡히고 칠레두는 이제 떠나가게 되죠. 아 후엘룬 잡힌 사람이 여자예요? 네, 여자예요. 결혼을 했다 그랬잖아요. 여자가 남편 보고 너 가라고 이렇게 한 네, 거예요. 네, 너라도 살아라. 그러니까 잡히면 남자는 무조건 죽으니까 네. 살리려고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게 그 당시에는 그 몽골 국가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국가 개념보다는 부족 개념의 사회였던 게. 애초에 이게 뭐 떠도는 생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어느 부족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3세기면은 사실 유럽 쪽에서 한반도로 치면은 지금 고려 초기일 네, 네, 네. 거고 중국은 아마 원나라 네. 때일 텐데. 원나라가 칭기즈칸의 후손이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아직 그 등장하기 전이고 이 당시에는 금나라가 지배하고 있었다고 금나라 보시는 게 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게 나라라고 지칭할 만한 사회가 몽골에 있진 않았던 거라고 맞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 정도는 아니었다. 어쨌든 그래서 후엘룬은 예수게이한테 잡혔고 둘은 그대로 또 결혼을 하게 돼요.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 방청객 좀 조용히 좀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몽골 사회의 상황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칠레두랑 후엘룬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청혼을 해서 결혼을 한 경우잖아요. 근데 그 다음으로 많은 결혼의 방식이 납치혼이었다고 해요. 강간혼이네. 그렇죠. 네, 지금 말로 표현하자면 그런데 이제 납치를 슬프네요. 해와서 결혼하고. 근데 이게 또 몽골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가늠을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했던 게 본인의 친족이 아니라면 뭐 결혼을 하기도 해요. 빈번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태무진. 앞으로 우리의 칭기즈칸이 될 주인공이죠. 칠레두는 납치혼으로 나온 아이인 거예요? 네, 첩의 아. 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칠레두가 아빠라고 생각하고 감정이입하고 듣고 맞아요. 있었는데 약간 맥커핀이에요. 아니네. 예. 그래서 그 칠레두는 이미 갔고 앞으로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약간 네. 필요 없는 인물이었네요. 근데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예수게이의 아들이지만 첩의 자식이었다. 요게 이제 포인트가 예수게이는 될 또 것 같아요. 이미 처가 있었어요. 네, 본처가 있었고 그 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무진의 형이 있어요. 백테르라고 있는데 배다른 형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음. 네.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왕들의 설화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누구는 알에서 태어났고 날개를 달고 태어났고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태무진은 손에 핏덩이를 쥐고 태어났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핏덩이를 쥐고 태어났다고 하면 뭔가 더 멋있어 보이긴 하잖아요. 근데 당시의 몽골 사람들은 피라는 개념을 굉장히 싫어했대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기록에는 뭐 이게 길조인지 흉조일지 잘 모르겠다. 뭐 이 정도로 적어놓긴 했는데 그 피를 쥐고 태어났던 탄생만큼이나 태무진의 유년 시절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그 예수게이가 있잖아요. 그 예수게이가 태무진이 어렸을 때 혼자 사냥을 나가가지고 또 독 화살을 맞고 와서 그 근근히 있다 또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 후엘룬과 자기 동생들하고 같이 원래 있었던 타이치우드 시족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때 태무진 나이가 13살. 그러니까 예수게이의 부족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제 더 아버지가 이상 돌아가셨고. 사냥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머지 딸린 식구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먹는 입만 있고 아무 이제 도움이 안 되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족으로부터 버려지게 되고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냥 사냥을 하긴 하는데 어린이들이 무슨 사냥을 할 수 있겠어요. 진짜 그 근근히 살았던 거죠. 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 고난을 겪었는데 이때 이 고난을 겪은 모습들을 보면 태무진이 앞으로 칭기즈칸이 되기까지 어떠한 그런 마음적인 자세라든가 본인의 그런 신념들을 많이 세울 수 있었던 면모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사냥을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냥이 결국에는 전쟁 기술로 나중에 많이 쓰여지기도 했어요. 일화를 들자면 태무진하고 이제 자기의 친동생 카사르라는 이제 동생이 있는데 아까 말한 그 백테르라는 이복 형 있잖아요. 그 형을 죽였어요. 왜 그랬냐면 백테르라는 형이 본인은 이제 첫째 장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들을 굉장히 업신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태무진이 보기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됐었던 거고 그래가지고 이 형을 죽여야겠다. 이때 사냥 기법을 쓰는데 카사르는 활을 잘 쏘니까 앞으로 가고 자기는 뒤로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우회해서 이렇게 잡자 뭐 이렇게 해서 잡을 정도로 사냥 기술을 많이 이렇게 썼다고 해요. 나중에 전쟁을 할 때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근데 그 형을 죽이니까 엄마는 매우 화가 났어요. 왜냐? 백테르가 크면 자기랑 결혼을 하려고 했거든. 엄마가. 뭐라고? 그러니까 그 태무진의 엄마가 근데 우선 배다른 장남이니까 사실 징기스칸의 어머니랑은 아무 관련 없는 거긴 하긴 하죠. 그쵸.
예. 근데 그만큼 그 당시의 결혼이 굉장히 지금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근데 그런 들었을 분위기였다는 때 거예요. 예. 되게 원시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옛날에 그쵸, 그쵸. 원시 부족 정도의. 근데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왜냐면 우리도 고려 초기 나라라는 개념이 국권이 있었을 때고 좀 얘기 들어보면 거의 뭐 기원전 얘기 듣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게 분위기가 시대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고려에서는 몽골인지 여진족인지를 따지지 않고 다 오랑캐라고 부르던 부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고려에서도 오랑캐에 대해서 맨날 금수와 같은 애들이다. 동물이라는 얘기죠. 짐승. 짐승 같은 애들이다. 이런 애들이다. 얘기도 많이 했었죠. 실제로 역사에도 많이 나오고. 근데 들어보니까 네. 진짜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막장이죠. 어쨌든 그래서 엄마는 매우 빡쳤지만 태무진이 그걸로 인해서 가족의 가장으로서 자리를 잡게 된 계기가 됐던 거죠. 네. 그러면 그 성함을 까먹었는데 그 배다른 형 있잖아요. 백테르. 백테르. 그분도 같이 추방당한 거예요? 네, 예수계가 죽었을 때? 맞아요. 어. 그러면 백테르의 어머니는 어디 있어요? 그 얘기는 안 그 나오더라고요. 얘기는 안 뭐 나와요? 죽었거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징기스칸 입장에서는 제거해야 될 사람이 걔가 마지막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이 가문 내에서는. 그쵸. 당시에 살려면 음. 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이제 형을 죽였던 걸 봐서 아시겠지만 혈연을 탈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랑 뜻이 맞는 사람은 이제 더 챙기고 오히려 친족이라고 했던 나중에 이제 왕이 돼서 아들이 많아지는데 아들들한테는 오히려 냉정하게 대하는 그런 면모를 보이기도 해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등장해야 될 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될 분이 있는데 자무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약간 먼 친척인데 이렇게 버려진 상황에서 살기 힘들었을 때 같이 사냥도 하고 되게 친하고 이 사람은 진짜 나랑 뜻이 맞다 해가지고 둘이 의형제를 맺게 됩니다. 이걸 안다를 맺는다고 하는데 안다가 약간 친구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태무진이라는 사람이 아까 가족한테도 버려지고 엄청 이제 바닥에서 자랐다시피 했다 보니까 자기가 살면서 이 악습을 좀 끊어버리고 친족 위주의 이런 악습을 좀 끊어버리고자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른 전략을 취했던 거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판단 능력이 굉장히 냉정했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백테르 이복 형을 죽인 것도 그렇고 태무진이 자라면서 결혼을 하거든요. 네, 결혼을 했을 때 결혼을 하고 이제 마을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이제 부족이 자기네를 침략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 부인이랑 자기 어머니만 데리고 동생들 데리고 부인은 남겨놓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부인은 왜?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게 퀴즈예요. 어떤 마음으로 부인은 내려놓고 그냥 도망갔을까? 별로 한번. 알고 싶지 않네. 그러니까 뭔가 부인을 버리고 갔다고. 선뜻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게 우리의 사고와 너무 그래요. 다른 이유일 것 같아. 부인은 임신하고 있었나?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그 이후에 모든 걸 다 잃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여자가 남아 있으면 그걸로 이제 침략을 끝내고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안 쫓아올 것 같았던 거예요. 아 방패로 세운 거네. 방패 그쵸 그런 그러니까 개념이죠. 그들을 희생양으로 남겨두면은 여기서 끝내고 자기를 더 안 쫓아올 테니까. 네, 약간 이런 그렇게 거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냉철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 가족까지 이렇게 어떻게 할 만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제가 이게 이 사람을 이게 잘했다기보다 이렇게 냉정했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모든 것을 잃었어요. 태무진은 이제 그 침략을 받고 도망을 가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인생을 가를 만한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하게 됩니다.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이제 어디 산속에 숨어가지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한 3일 정도 생각을 하다가 그 산에서 이제 강이 한 3개 정도 갈래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강을 따라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디 강을 따라서 가서 살아야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3개의 강이 있었고 근데 진짜 그런 고민 자체가 네. 좀 안쓰럽긴 하네요. 진짜 갈 곳이 없는 거잖아. 그쵸. 아무도 없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강 세 개를 보고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요? 뭐 이거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좀 네네네. 안쓰럽긴 하네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잃어버렸고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임을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는데 일단 첫 번째 캐룰렌 강이라는 곳이 원래 살던 동네예요. 그래서 원래 살던 동네로 가면 짐승과 새로운 부인을 또 만날 수도 있겠지. 근데 오늘처럼 다른 부족들한테 또 침략을 받을 수가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오논강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숲이 많고 구불구불해가지고 좀 숨기가 좋았나 봐요. 산세가 험하고. 그래서 사냥꾼이 돼서 살면 되겠다 했는데 목초지가 없어가지고 여기서는
뭔가 내가 동물들을 키우지는 못하겠고 양을 키우지는 못하겠고 평생 사냥이나 하면서 근근히 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세 번째 툴라강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툴라강은 옹칸이라는 분이 살던 곳이었어요. 옹칸이라는 분은 아버지 예수게이의 안다거든요. 예수게이의 친구란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친한 분이었는데, 아, 이분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요게 이제 세 번째 옵션인 거죠. 궁금한 게 있는 게 네네. 원래 칸이 왕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옹칸도 이름이 아니겠네요? 아닌가? 이건 그냥 이름인가? 옹이라는 게 이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태무진도 한동안 태무진 칸으로 불리다가 나중에 몽골 제국을 건립하고 칭기즈 칸에 등극을 한 거거든요. 그럼 옹칸이라는 분은 우선은 칸이라는 전미사를 붙일 만큼 세력이 있던 분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 지역에 되게 부족을 이끄는 무슨 부족의 부족이었는지 제가 왕이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정도가 되는 분이었고, 이제 도와달라고 하자, 이게 세 번째 옵션이었던 거예요.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툴라강으로 갑니다. 진짜. 네네네. 현실적이네. 네. 그래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아, 나한테 병력을 좀 주시고 그 저를 처단했던, 저를 약탈했던 그 부족을 다시 제가 싸울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을 하니까 옹칸이 오케이 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그 메르키트 부족이라는 데가 침략을 했었는데 옹칸도 그 부족한테 원한 관계가 있었거든. 아, 그러면은 가서 싸워라, 이만큼의 병사와 장수를 내어줄게 했는데, 그때 내어준 장수가 자무카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안다였던, 자무카가 누구지? 본인의 안다. 의형제. 시간 순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안다가 되고 나서 다시 만난 거예요? 아니면 그때 안다를 맺는 거예요? 아니, 안다였던 건 어렸을 때부터였고, 어렸을 네, 그래서 오.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오랜만에 이 안다를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신기하네. 우연히. 배경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거기 살고 있는지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네, 뭐 어쨌든 그래서 자무카와 태무진이 같이 다시 메르키트 부족으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드라마 같다. 네, 완전. 네. 그래서 이때가 태무진 기준으로는 사냥 말고 처음으로 했던 전투예요. 그러니까 맨날 침략만 당하다가 자기 입장에선 싸우는 게 처음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밤에 이제 기습을 하기로 하고 쳐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게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천막들이 이제 거기들을 막 공격을 하면서 태무진이 자기 부인 이름을 엄청나게 계속 불렀대요. 부인 이름이 부르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르테 하면서 막 찾고 다닌 거예요, 밤에. 되게 드라마 같지 않아요? 근데 난 좀 웃긴 게 네. 밤에 기습을 하는데 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가는 그러니까 제가 좀 생략을 했는데, 그러니까 기습을 해서 이미 다 침략을 했고, 이기고 그치. 나서 네, 이제 막 에이, 설마 혼란스러운 그랬겠지. 상황에 그래서 나 가오가 정신을 지배했구나. 네, 가오가. 이제 자기 다시 부인을 찾은 거죠. 근데 아니 죽을 걸 알고 방패 삼아 두고 갔는데 아직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음. 본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결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방패 삼으면 되겠네 이게 아니지만, 근데 진짜 리더로서 생각을 하기에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던 게 정상 참작이 되지 않나 여기서. 우리의 사고와 그때의 사고가 다른 네, 살려면, 거라고밖에 네. 볼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맨 앞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옷을 주고 네네네. 그러고 여자분이 남고 남자가 도망친 거였잖아요. 그쵸. 네. 그 근데- 아버지 때 네. 근데 태무진도 여자가 남고 남자가 도망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에서는 그게 문화였나? 문화였다기보다는 둘 다 관습? 살려는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쪽이 그런 쪽이 약간 다들 아니었을까 침략받으면 싶어요. 그렇게 하는 분위기였을 수도 있겠다. 그쵸? 부족끼리. 그랬을 수도 있고 씨를 뿌리기 너무 음. 무적절했다. 여하튼 굉장히 원시적이네요. 부족을 넓히려면 여자가 많아야 되니까 여자를 잘 죽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배경이 어느 정도 깔려 있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자를 데려가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기 부족이 우선 번성해야 되잖아요. 도망가고 나서. 그럼 오히려 약간 그러니까 그런 이유였다면 여자를 챙겨나가는 게 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어쨌든 그래서 다시 그 침략을 기습을 하는 상황으로 돌아가보죠. 지금 부인 이름 얘기하는 데까지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부르테 하면서 찾았어요. 근데 부르테 입장에서는 누가 자기네 부족을 침략한, 자기네 부족? 어쨌든 그 부족을 침략하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막 도망갈 채비를 하고 있다가 누군가 멀리서 자기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날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극적으로 재회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해피엔딩이다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던 거지. 왜냐면은 그 당시에 부인인 부르테가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이럴 줄 알았지. 에헤이.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아들이 태어나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본인의 아들인지, 그러니까 태무진의 아들인지 메르키트 부족에서 낳은 아들인지 몰랐던 거예요. 알 수가 없지. 네, 그러니까 비슷한 뭐 시기였거나 뭐 이제 그랬을 수도 그치.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기습을 뭐 1년 뒤에 해서 기간적인 고려가 되는 거면 또 모를까. 바로 네. 또 쳐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더 웃긴 게 그 태어난 아이한테 이름을 주치라고 붙였는데요. 주치가 우리말로 치면 손님이라는 뜻이래요. 벽을 뒀네요. 네, 근데 어. 이게 후대 학자들한테도 많은 논쟁의 여지를 불러일으켰는데 그 손님이라는 뜻이 이제 태무진이 자무카와 같이 세력을 함께 하면서 쳐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자무카랑 같이 살게 되는데 자무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아들도 손님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부인은 구했고 자기도 살아났고 그러면서 자무카 옛날 그 안다와 같이 살게 됐어요. 그럼 진짜 해피엔딩일 것 같았는데 자무카랑 태무진이랑 함께 지내던 시기는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대요. 지금 그게 태무진이 몇 살쯤인 거예요? 이게 20대 중후반 20대? 네네네 이 정도. 한창 날아다닐 때구나. 네네네. 이게 이제 자무카랑 같이 다니면서 전쟁하는 방법도 배우고 부족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는데 태무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무카가 의형제잖아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둘이 만났을 때는 막 의형제로서 오랜만에 만났다 그러고 막 되게 막 거하게 이렇게 했었는데 자무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내 밑에 있는 애처럼 점점 여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애 내가 걷어준 거잖아요. 그지. 네. 그래서 생활을 하니까 점점 태무진이 힘들었는지 한 1년 반 만에 그 무리를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 와이프랑 같이? 네, 와이프랑 자기 이제 몇몇 그 식구들이랑 손님이랑 같이. 네. 그리고 자기와 뜻이 맞다고 생각하는 자무카 이제 세력에 있던 사람들을 같이 챙겨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어느 날 이제 유목민들이 옮겨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지역으로 옮기자. 이렇게 한 날 밤에 이제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반대쪽으로 도망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자무카도 도망가는 거를 뭐 마냥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딱히 그들을 다시 쫓아가서 어떻게 공격하려고 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가도록 내버려뒀다고 해요. 원래 어렸을 때는 진짜 뜻이 맞는 안다였는데 앞으로는 자무카와 태무진이 평생의 라이벌이 됩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또 만나요? 네, 이래서 이제 이 몽골 땅이 뭐 넓긴 하지만 점점 더 이제 부족을 갖추고 성장을 하는 입장에서 서로를 약탈하고 전쟁하고 하면서 근 앞으로 20년 정도를 엄청나게 싸우게 돼요. 네, 그래서 이분의 뭐 애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반기 인생은 거의 도망이네요, 도망. 근데 약간 부족 사회라서 다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거기는. 많은 분 그죠. 그런 식으로 다 살아가는 거였죠. 그때는. 그 태무진뿐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족 단위로 전쟁도 굉장히 많았고 서로를 이제 약탈해야지만, 그러니까 특별한 물자가 없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남을 뺏어 와야지만 살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태무진은 그 전쟁을 하는 상황 자체가 매우 싫었어요. 네, 원래는 남들이 너무 싸우니까 나중에 이제 이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앞으로 나는 이러한 전쟁, 그러니까 부족 간의 갈등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내가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으로 다른 세력들을 점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둘은 완전한 라이벌이 됐고 자무카와 태무진은 끊임없이 변하는 동맹 관계 속에서 서로 뭐 충성서약 뭐 이렇게 하면서 몽골 민족에 속하는 가족들과 시족들을 각자 자기 편으로 막 이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세력을 넓혔던 거예요. 8년 뒤인 1189년에 태무진이 이제 28살이 됐는데 이때 스스로 칸이 되어서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려서부터 본인들을 괴롭혔던 뭐 메르키트 부족도 아까 얘기했었고 타이치 우드 시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살던 곳이었고 이제 이런 곳들을 하나하나씩 다 점령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보통 그 점령의 레파토리가 침략을 해서 점령을 한 다음에 지도자 세력들은 대부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를 뭐 왕이나 귀족들을 살려놓으면 이 사람들이 다시 재기를 꿈꿀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잡자마자 다 죽여버렸고 오히려 좀 본인한테 충성하는 사람들 또는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세력으로 아예 편입을 시키는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전쟁을 끝내버리겠다라고 말했던 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점점 자신의 땅을 넓히면서 앞으로는 이제 싸울 일 없이 사이좋게 지내자 하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20여 년 동안 태무진은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자기 세력을 넓히게 되었어요.
20년 동안 했으면 어마어마하게 넓혔겠네요. 그쵸, 어마어마하게 넓혔고 이분은 사실 67세인가 돌아가셨는데 죽을 때까지 계속 정벌만 하다가 돌아가셔요. 아니 본인이 이 싸움을 끝내겠다고 해놓고 67세까지 싸우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태무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전략들을 몇 가지 포인트로 좀 정리해봤어요. 네. 그 전투에서의 전략? 전투도 그렇고 아 인생에서? 네네네 몇 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세력을 이렇게 침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세력 중에서 고아들이 또 있을 거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자기 동생으로 삼았대요. 양아들도 아니고 네, 동생으로? 네. 그래가지고 동생으로 오. 삼으면서 약간 이게 친족 관계를 일부러 더 형성을 하면서 뭐 더 이상 더 단결을 이렇게 이끌어낸 하나됨을 만들어낸 분위기도 있었고, 고아니까 제일 못 사는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다른 침략들을 하면서 그런 부가 쌓이면은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더 이게 밑에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더 이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동기부여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쿠릴타이라고 하는 건데요. 쿠릴타이는 사실 이 태무진의 부족뿐만 아니라 몽골 사회에서 되게 공공연하던 제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각 지역에 있는 왕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왕끼리는 서로 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보니까 아예 다른 세력이라기보다 본인 부족들에 있는 뭐 동맹국? 이제, 네, 그 동맹국이나 아까 세력들을 이렇게 넓힌다고 했을 때 어쨌든 그 마을에 장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어떤 안건을 상정하고 뭐 이제 찬반을 구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약간 그 의회 민주주의 우리 국회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이랑 조금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선출된 사람들은 아니지만 네, 그런 모습인데, 이 국회랑 시스템이 조금 다른 게 우리는 그 참석을 해서 찬반을 가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통 참석을 하면 동의하는 거고 참석을 안 하면은 그냥 반대하는 거였다고 해요. 요건 이제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땅이 워낙 넓잖아요. 그래서 이제 쿠릴타이를 한다 그래가지고 부하를 며칠 동안 말을 타고 보내가지고 자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는데, 내가 그 반대를 하러 며칠 동안 또 말을 타러 거기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참석을 그냥 안 하는 걸로 대신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쿠릴타이라는 제도, 이게 이제 칸을 선정할 때도 그렇고 어떠한 나라를 또 전쟁을 하러 가겠다라는 동의를 구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안건들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됐다고 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약탈품을 마지막에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할 수 있는데, 약탈하면 보통 마지막에 나누지 않나 하는데, 보통 이제 뭐 어떤 나라가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그 중에 한 마을을 침략을 한 다음에 뭐 약탈품들이 귀중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나온 약탈품을 먼저 나누고, 그러니까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안 좋은 점이 오히려 그런 왕 같은 사람들, 마을의 장 같은 사람들은 옆마을로 도망가가지고 계속 그 전쟁을 이어나가고 또 옆마을로 도망가서 전쟁을 이어나가고 하면은 이 세력 자체를 없애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태무진의 경우는 모든 마을들을 다 점령하기 전까지 약탈품도 나누지 않고 그 세력을 완전히 섬멸시키는 데만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한 승리를 이끄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였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좋았던 게 약탈품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다 모아놓은 다음에 한 번에 나누니까 가장 낮은 병사들한테도 다 뭔가 고르게 약탈품을 분배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심지어 이제 더 좋았던 거는 전쟁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죽은 사람 목까지 똑같이 나눠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의 부인이나 자녀들한테 같이 나눠줬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부하들의 입장에서는 아, 내가 죽더라도 태무진이 나의 가족을 챙겨줄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더 많은 그런 병사들의 사기를 고충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이거는 군대 제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군대를 계획을 할 때 딱 십진법에 맞춰서 군대를 개혁을 했다고 해요. 우리로 치면 뭐 소대, 뭐 중대, 뭐 이런 개념인데 10명씩을 그룹을 지어요. 근데 10명이 뭐 다 다른 부족, 다른 종교 뭐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묶어놓고 너네는 한 분대야. 이래가지고 10명을 한 아르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을 그 모임에 장을 시키고 그 분대에 장을 시키고 조직을 한 다음에 그런 아르반이 10개가 모이면 100명짜리 자군이라는 이름으로 중대 개념이죠. 100명짜리가 또 10개가 있으면 1000명짜리, 1000명짜리가 10개 있으면 또 10,000명짜리 해가지고 하나의 거의 사단을 꾸리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10,000명의 장군은 태무진이 직접 임명을 하고 싸울 줄 아는 사람을 자기가 임명을 했던 거죠.
뭐 이런 시스템으로 군대를 계획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예전에 그 어디지 뭐 투르크 부족이나 아테네 같은 경우도 이런 십진법을 활용을 하기는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태무진의 경우가 돋보였던 거는 그냥 군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생활 자체를 형제처럼 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전쟁을 하다가 그 10명 중에서 한 명이 잡혔어. 그러면은 다 못 돌아오는 거야. 거기 가서 다 같이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산 사람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너네를 형제처럼 이제 서로를 챙겨라 하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하네. 뭔가 서로 다른 씨족, 다른 부족에서 온 사람, 뭐 신념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오히려 그런 사람을 섞어가지고 군대를 구성을 하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게 하면 네. 뭔가 유대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원래는 네. 서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이었을지라도 약간 그런 의미로는 의미가 많은 부대 구성이네요. 엄청나게 단합을 요하기도 했고 넓은 군대를 통솔하기에도 효과적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태무진이 1000명 단위의 민간이 95개가 있었다 그래요. 오, 많다. 95,000명? 네. 근데 이제 모든 그 부대가 다 차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대충 따져봐도 한 8만 명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뭐 이제 후세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더 들으면서 질문이 생긴 게 이제 태무진이 되게 공정하고 의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수학적으로 군대를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장점이라는 거는 이해를 했는데 네. 그렇게 많은 영토를 점령을 하려면 기술적인 면이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무기라던가 왜냐하면 태무진은 사냥하던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기마병 네. 이런 기술적인 측면도 있는지. 아 이제 뭐 나중에도 할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이 사람 이제 태무진 부하들을 이제 부대를 구성을 할 때 뭐 아까 6만 5천 명이면은 전부 다 기마병으로 배치를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같았으면 뭐 보급병도 있고 뭐 이제 뭐 보병도 있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 사람은 올리 그냥 6만 5천 명 다 기마병. 그래가지고 기마병들이 며칠 동안 말만 타고 다녀도 말 위에서 밥도 먹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보급병 취사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밥을 지으면 연기가 나잖아요. 근데 얘는 밥 짓는 연기도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더 기습을 하기 좋았던 말 위에서 뭔가 이렇게 육포 같은 걸 뜯어 먹었다고 해요. 사실 나중에 할 얘기기는 한데 이제 막 달리다가 말을 막 잡아가지고 이제 사냥을 하면서 계속 다니는 거예요. 사냥을 해서 주변에 있는 뭐 양이나 이런 거 잡아서 먹고 계속 달리는데 예를 들어서 고기가 질기다 이러면은 그거를 고기를 그냥 안장 밑에다 깔아놨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달리다 보면은 결국 고기가 또 연해지니까 또 뜯어서 먹고. 저도 전쟁사 관련해서 다큐멘터리를 많이 봤는데 네. 그때 그게 나와요. 그 군대별 진군 속도. 그 대한민국 특전사 포함해서 보병들이 하루 많이 가봤자 50km 간대요. 근데 생각해보면 50km면 진짜 많이 가는 거거든요. 걸어서 50km를 자기 무기 다 챙겨서 간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길인데 그 몽골의 진군 속도가 하루 거의 150km 가까이 간다고 해요. 그래서 몽골에게 침략을 받은 나라는 침략을 받고 지원군이 오면 이미 없대요. 그래서 이미 폐허만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어마어마한 속도였고 말을 막 한 사람이 말을 막 대여섯 마리씩 끌고 다녔대요. 네네. 내가 타고 다니는 말뿐만 아니라 말이 지치잖아요. 다른 말로 갈아타고 지친 말을 죽여서 육포로 먹고 맞아요. 다시 걸어가고 네. 그 속도로 하루 종일 막 가면 이제 150km를 네. 간다고 하더라고요. 말들이 막 달리고 있는데 일부 말들은 더 빨리게 달리게 해놔서 먼저 앞에서 쉬고 있게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쫓아간 다음에 말을 바꿔 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잡아먹고 또 달리고 이런 식으로 달리니까 엄청나게 달려서 이 넓은 땅을 일시에 딱 공격하기에는 엄청나게 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사 한 명이 공격도 하면서 보급도 하면서 네. 밥도 먹고 그렇죠. 다 했던 거죠. 혼자 그냥.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네. 다른 나라였을 경우 그게 다 이제 다 부대가 나눠져 분할이 있고 되어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보급 부대 따로 있고 군사 부대 따로 있고 막 이럴 텐데 한 명이 정찰도 하고 공격도 하고 밥도 해 먹고 이러면서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조직한 것도 있고 근데 또 특이한 점은 의무 복무를 다 시켰다고 해요. 여자들도. 근데 이게 여자들을 군인을 시켰다는 게 아니고 이제 공적인 의무를 수행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가축 돌보기, 연료로 쓸 똥 모으기.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당시엔 이제 지금도 몽골 가면 듣는 얘기인데 말이나 낙타 같이 초식 동물들은 그 똥을 굳히면은 결국에 다시 풀처럼 돼서 이거를 불을 떼는 데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똥을 모으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뭐 요리하기, 무기 수리하기,
심지어 이제 뭐 노래나 이제 뭐 연예병사 같은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위문 공연할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모두가 다 일정 부분은 의무적으로 공공의 의무를 수행해야 했던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20년 동안 이제 세력을 엄청나게 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은 다 점령을 했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무카, 옹칸 세력만이 남았어요. 그럼 그때는 이제 몽골 내에서만 이렇게 전투를 하던 때인 거죠? 네, 맞습니다. 주변국으로 침투하기 전. 네, 일단 몽골 지금은 몽골이 아니죠. 현재 나라 이름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칭기즈칸이 이 몽골 부족들을 통일을 한 다음에 몽골 제국을 설립을 하거든요. 건립을 하거든요. 건국이라고 해야 되는구나. 당시에는 이 구역이 통틀어서 무슨 나라다 하는 개념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몽골 내 세력을 거의 다 점령해서 옹칸 그리고 이제 옹칸 밑에 자무카가 있었잖아요. 그렇게만 이제 남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분들과의 전투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이제 상황을 지켜보면 태무진이 이제 자기네가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밑에 있었던 사람인데 엄청나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태무진이 거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력의 성장 속도가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옹칸 같은 경우에는 양아버지니까 둘 사이에 이제 이런 편이 뭔가 나눠졌을 때 중립을 지키긴 했지만 은근히 자무카 편을 만들면서 좀 둘을 더 경쟁하게 만들었던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옹칸이. 그러던 상황을 태무진도 이게 잘못됐다,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본인의 장남을 옹칸의 딸과 결혼시키려고 이제 요청을 해요. 중매를 선 거죠. 옹칸의 경우에는 좀 기분이 나빴나 봐요. 왜냐면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예전에 키워줬던 뭐 도와줬던 그냥 일반 평민 같은 아이인데 걔가 뭐 자기가 좀 잘 된다고 이제 사돈을 맺자고 하니까 화가 났던 거예요. 기분 나쁘지. 예, 예. 그래가지고 맨 처음엔 거절을 했대요. 거절하고 나니까 좀 후회가 되는 거야. 왜냐면은 당시에 태무진 세력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었을 뿐더러 본인은 약간 이제 노쇠해져가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에 태무진이 어떻게 하진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꾀를 냅니다. 다시 태무진한테 가서 그래 결혼하자 라고 말을 하고 태무진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래 잘됐다 하고 이제 몇 날 며칠 어디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무진이 자기 부하 몇 명하고 이제 아들하고 데리고 그 결혼을 한 장소에 가고 있었어요. 근데 말을 타는 거리로 한 하루 정도 이제 거의 다 간 상황이에요. 갔을 때 첩보를 하나 듣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옹칸이 꾸민 함정입니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옹칸이 이거를 결혼을 하자고 하면서 어떤 외진 곳에다가 이제 태무진을 불러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했던 상황이에요. 죽이려고 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그냥 혼비백산으로 여러 군데로 막 도망칩니다. 어차피 군대들이 다 있었고 본인의 지금 부하들은 몇 명 안 됐기 때문에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도망을 가버려요. 이제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고 점점 이제 일부 부하들은 다시 뭐 옹칸의 부대로 넘어가기도 하고 뭐 이제 하다 보니까 한 3일 정도 계속 도망친 뒤에는 부하가 19명밖에 안 남았다고 해요. 그 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일단 배경은 기독교 사람도 있고 무슬림 사람도 있고 뭐 불교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쨌든 사람들이 있었던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굶었으니까 엄청나게 배가 고플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운명처럼 야생마 한 마리가 이 앞을 뛰어가기 시작해요. 잡아먹어야지. 잡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잡아다가 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가죽은 벗기고 걔를 이제 바구니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 고기를 집어넣고 돌을 뜨겁게 달궈가지고 주머니 안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고기를 익힌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죽은 안 타고 고기는 익고 그 지역이 발주나라는 호수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호수라기보다 막 흙탕물이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말 가죽에다가 흙탕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서로 이제 오랜만에 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을 들고 거의 이제 도원결의 같은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너네밖에 안 남았다. 근데 내가 정말로 너네들한테 우리 앞으로 잘 해보자. 이렇게 하고 그 부하들도 충성을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발주나 맹약이라고 오늘의 이제 이 다짐을 다지게 됐던 계기가 앞으로 몽골 제국을 건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날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배경이 되게 다양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거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배경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말 내 사람들이다 하고 이제 우리 같이 잘해보자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경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맞아요. 19명이 도원 결의를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네. 오히려 자기 가족은 그 친동생 한 명밖에 없었고 다 완전 남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3일 동안 자기와 같이 도망 다니고 진짜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도 함께 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이다 해서 이제 여러 배경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더 큰 뜻을 품은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 예수 게이가 죽었을 때 바로 추방당했잖아요. 네네네. 너네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 20년 몇십 년 흘러서 누군지도 모르는 종교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출신도 다른 사람끼리 그렇게 피해 맹세를 했다는 게 뭔가 그 사람 입장에선 대단한 결정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 발주나 맹약을 통해서 자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옹칸한테 지금 아들을 결혼시키려다가 지금 큰일 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이들을 처단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나 봐요. 복수의 계획을 짰나 봐요. 그래가지고 옹칸이 승리했다고 이제 방심을 하는 상황에 그러니까 왜냐면은 태무진이 도망치고 나서 내가 완전 이제 항복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러 한 명을 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서 옹칸이 완전 승리의 파티를 하고 있을 때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옹칸을 다시 습격을 해요. 근데 그 상황이 이제 조금 생략이 됐는데 그 습격을 하려고 이제 뜻을 모으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하들도 다시 이제 좀 모였고 기존에 이제 이런 뜻을 모았던 사람이 그냥 외부에서도 좀 막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되면서 급속도로 이제 다시 많은 병사를 얻게 됐고 다시 그 옹칸의 파티를 하는 장소로 급습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번개 진격이라고 하는데 말을 막 바꿔 타고 일주일 동안 계속 이제 막 가면서 쉬지도 않고 가고 이러면서 해가지고 굉장히 빨리 그 옹칸의 파티 장소까지 갈 수 있었던. 그래서 이제 옹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갑자기 항복한 줄 알았는데 내 파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그 파티하는 장소를 집어삼키다 할 정도로 엄청난 이제 병사가 자기네 앞에 어느 순간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사흘 정도 싸우다가 옹칸은 도망갔대요. 그래서 도망을 결국 무사히 해가지고 잘 도망쳤고 자무카도 그 소식을 듣고 옆 나라로 도망쳤고 그 옆 나라가 나이만 부족이라고 하는 데인데 어쨌든 그쪽까지 잘 도망갔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이 조금 안 됐던 게 옹칸이 이제 그런 위기 상황을 겪고 어쨌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국경지대를 벗어나는 곳까지 가서 이제 나 살았다 그랬는데 아까 그 자무카도 도망갔던 나이만 부족 거기로 이제 갔는데 그 국경 수비대가 또 있었나 봐요. 이제 국경을 지키던. 근데 완전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내가 뭐 옆나라 왕이다. 뭐 이러고 이제 후줄근하게 왔는데 그 국경 수비대원이 그 말을 안 믿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죽어요. 네, 그래서 어떡해. 네, 겨우겨우 도망쳤는데 근데 거기에 그 걔는 와 있던 거잖아요. 자무카? 자무카는 와 있었던 거예요. 네, 자무카는 이미 가고 근데 걔는 어떻게 들어왔을까? 걔는 이제 뭐 부하들을 좀 잘 데리고 챙겨서 갈 수 있을 상황이 됐었던 또 것 같긴 힘이 해요. 있어 보이고 또 네네네. 그래서. 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오니까 얘 뭐라는 거야? 그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옹칸은 죽어버렸고 자무카만 남았죠. 이제 자무카와의 마지막 이제 한판 승부라고 해야 될까? 이제 요거만 남았는데 자무카는 어쨌든 나이만 왕족으로 도망갔어요. 나이만 부족으로. 그래서 자기의 부하들은 소수였지만 같이 이제 세력을 합쳐서 태무진과 싸워야겠다라는 거를 이제 직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태무진은 이제 똑같이 나이만 왕족을 공격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서 이게 두 가지 전략을 썼는데 되게 태무진의 지략이 높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게 맨 처음에는 바로 공격을 하지 않고 선전과 여론 통제, 그러니까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내서 나이만 부족의 세력을 와해시키는 그런 전략을 먼저 취했다고 해요. 타양칸이라고 나이만의 왕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이 먹고 쇠약해졌더니 자기 왕비와 아들들한테 대놓고 욕을 먹는다더라. 이제 뭐 이런 소문을 뿌리기도 하고 또 뭐 그 나이만 왕비라는 사람이 몽골족은 냄새가 나서 더는 뭐 상종을 못할 야만인이라더라
해가지고 본인은 결속을 다지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부족 부하들은 이 나이만 왕족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면서 나이만 왕족 안에 있는 자무카의 부하들은 더 와해를 시키는 그런 상황을 막 유도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선정과 여론을 통제하던 와중에 기습 공격을 하게 돼요. 이제 여기서 태무진이 한 가지 실험을 해보는데, 아까 그런 군사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전쟁을 해서 지금 이겨야 될까 고민을 해서 한 가지 새로운 전략을 짜두셨는데, 이게 이때 또 상황이 나이만 부족의 세력이 엄청나게 컸어요. 태무진 부족은 이제 막 다시 생겨나기 시작한 상황이어서 병사들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래서 짠 전략이 처음에는 뭐 움직이는 덤불 대형을 만들었다고 해요. 아까 10명짜리 한 아르반 있잖아요. 그 사람들끼리 뭉쳐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공격을 합니다. 되게 산계된 지형으로 공격을 했고, 아침 동도 트기 전에 몰래 숨어서 여러 군데에 퍼져 있다가 동이 트면 각자가 빠르게 공격하는, 그러니까 기습 전략을 폈던 거죠. 이렇게 하고 다시 반격을 할라치면 도로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을 하니까 얘네들이 일단 나이만 애들이 멘붕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그 두 번째 전략으로 호수 대형을 만들었다고 해요. 호수 대형은 일렬로 길게 서가지고 일렬로 길게 여러 줄을 서가지고 줄별로 화살을 쏘는 이런 전략인데, 계속 이제 파도 치듯이 1열 쏘고 뒤로 가고 2열 쏘고 뒤로 가고 3열 쏘고 뒤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화살을 쏴붙이니까 그 나이만 애들이 또 다시 한번 정신을 잃고 얘네들이 길게 퍼져서 다시 반격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얘네 병사들을 일렬로 길게 세우려고 이 호수 대형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끌 대형이라고 좁고 깊게 대형들을 만들어서 일격에 그 넓게 퍼져 있는 나이만 애들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한 포인트만 공격을 해서 쫙 그 대형을 나눠 놓으면 그 다음부터 또 얘네들이 정신없어 하니까 그거를 통해서 점령을 쉽게 할 수 있었던 세 가지 대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이만 지역을 점령하게 돼요. 태무진이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쵸. 사실 이 궁병의 재장전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전쟁사의 키포인트래요. 왜냐면 칼로 싸우는 건 백병전이니까 그냥 사실 그냥 가면 되는데 개싸움이고 이제 멀리서 쏠 수 있는 궁병들이 얼마나 빨리 재장전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이제 흔히 하는 게 이제 한 명 쏘고 앞줄 앉으면 뒷줄 쏘고 그 사이에 앞줄이 뭐 다시 장전하고 그런 것도 있고, 나중에는 장전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석궁이죠. 발로 네. 장전하는 거. 특출난 분이라는 게 지금 확 느껴지네요. 나이만 지역을 완전하게 점령을 했는데 그 와중에 자무카는 또 도망을 가긴 했대요. 대단하다. 명이 기네요. 네, 살아서 도망을 가긴 했어요. 근데 사냥하면서 진짜 근근히 사는데 그 당시에 부하가 마지막에는 한 5-6명 정도밖에 없었대요. 근데 마지막엔 또 얘도 참 말로가 안 된 게, 부하들이 자무카를 잡아다가 태무진한테 데리고 와요. 흔히 있는 일이긴 하네요. 네, 내가 이 사람을 잡았으니까 뭐 본인들을 살려줘라 뭐 이런 식이었겠죠. 그치. 근데 태무진이 또 멋있는 게 그 5-6명의 부하들을 너네는 너네의 주군을 배신했다 이래가지고 그 5-6명을 다 죽여요. 자무카는 우리와 다시 함께 해보지 않을래? 라고 했는데 자무카가 자존심이 내키지 않았는지 나에게 그냥 평화로운 죽음을 줘라. 그래가지고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죽었다 라고 기록에 써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태무진이 몽골 제국을 통일하게 되나요? 맞아요. 이때가 1206년이고요. 오논 강변에서 쿠릴타이를 크게 열고 여기서 본인이 징기즈칸에 이제 즉위합니다. 왕 중의 왕. 네, 왕 중의 왕으로 내가 등극한 왕 중의 왕이다. 네, 그리고 이때 몽골 제국을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몽골 제국이 만들어지게 된 이야기입니다. 고려의 어둠이 드리고 있네요. 몽골 제국이 건국된 다음에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점점 나라가 커지면서 그 사이에 부족도 많고 뭐 종교도 다양하고 해서 이제 관리하기가 점점 힘들어질 텐데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이래서 대법령을 만들었는데요. 다른 왕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왕이나 대통령 이런 사람들 보면 흔히 이제 자기 나라는 이미 있고 부흥을 한다거나 뭐 재조직을 한다거나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칭기즈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국가를 창조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본인이 법을 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든 대법령은 첫 번째,
여자의 납치를 금지한다. 본인의 부모님 얘기도 그렇고 자기 그 첫 아들이 누구 아들인지도 모르잖아요. 뭐 그런 상황 때문에인지는 모르겠어요. 납치를 금지했고, 두 번째, 노예제도 금지. 자기가 어렸을 때 여기저기서 힘들게 살면서 거의 노예 같은 생활을 하기도 했어서 금지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 노예제도 때문에 서로 부족을 침략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이런 폭력을 막자,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이 낳았던 첩이 낳았던 모든 아이는 적자이다. 다 똑같이 대해준다. 이것도 자기 얘기잖아요. 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네 번째, 여자를 돈으로 사서 하는 결혼 금지, 그러니까 간통 금지, 뭐 이런 거였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간통 금지랑은 또 조금 다른 게, 당시에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요. 게르의 일은 게르 내에서 결정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남자와 여자 하녀, 그리고 가족 내 다른 남자와 부인과의 뭐 관계는 또 허용이 되는,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 이루어졌던 거는 또 넘어가는 그런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가축 도둑질 금지. 이건 완전 중범죄로 여기고, 길 가다가 길 잃은 가축들이 있으면 다시 주인을 찾아주게 했대요. 여섯 번째는 종교의 자유.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칭기즈칸 자신은 샤머니즘이었어요. 근데 그 자기의 샤머니즘을 국교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 종교 지도자에게 세금 면제, 공적 의무 면제. 장의사, 의사, 법률가, 교사, 학자도 세금 면제, 공적 의무를 면제시켜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러한 직업들을 더 장려하려고. 여덟 번째, 칸을 임명하는 거는 쿠릴타이를 통해서만 임명하게 한다. 회의를 통해서만. 네, 그러니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왕을 임명을 한다. 그 시대의 주변 국가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 네. 약간 듣다가 좀 반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 태무진한테? 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했죠, 지금. 그러니까 그게 지금 금나라가 있을 때랑 네. 고려 초기일 때잖아요. 네네. 아마 무신 정권일 텐데 그때쯤이면 네. 거기보다 훨씬 난데 법이. 사실 이게 근데 하루아침에 딱 정한 건 아니고요. 본인이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하나 정하면서 평생에 이제 법을 만든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평온하게 해피엔딩 했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또 못했던 것 같아요. 나라를 통일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공격할 대상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결속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이 없으니까. 네, 자기 자식들 간에도 막 싸우고, 아까 제가 뭐 샤먼 얘기했는데 국가를 거의 통치하는 샤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막 이간질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새로운 지역을 약탈을 하지 못하니까 물자가 좀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서, 아, 다른 나라를 쳐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어서 처음으로 공격을 한 게 금나라입니다. 근데 뭐 그게 칭기스칸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통일 국가가 겪는 성장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일본도 그랬죠. 일본도 일본 열도를 통일하고 나서 조선을 침략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무라이의 결속을 위해서가 하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금나라를 칠 때만 해도 더 정복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물자만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6만 5천 명의 기병으로, 여기서 6만 5천 명이 나오는데, 근데 중국한테 6만 5천 명으로 비비는 거면 진짜 적은 숫자긴 해요. 네, 그래서 특징이 6만 5천이 많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거는 나라 대 나라 전쟁 규모에서는 굉장히 작은 규모고, 이 규모로 다 쓸어버렸다는 게 엄청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보급병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아까 번개 진격이라고 했죠. 그래서 막 달립니다. 근데 여기서 또 웃긴 상황을 발견했는데, 여태까지는 다 부족 간의 그냥 싸움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새라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아, 성을 처음 본 거죠. 네. 삶에서 네? 진짜 원시. 그러니까 말 타고 갓 그냥, 태어난 애기들이 와서 막 세상 구경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말 타고 그치. 계속 쓸기만 하다가 성에 소원만 들어가서 보다가. 숨네, 얘네들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당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귀여워. 네. 근데 금나라 정도 됐으면 사실 네. 춘추전국 시대 다 지나고 진나라 통일하고 황제도 다 나오고 음. 거의 완성형 국가에 가까운 나라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주변에 이제 조금씩 점령을 하면서 작은 마을들에 그 공성 무기를 만들 줄 아는 중국 사람들을 포섭을 했대요. 몽골 사람들이 공성 무기에 뿅 간 거예요. 아, 이런 무기가 또 있구나. 기술력의 차이나. 네, 기술력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서, 아, 이제 이 기술을 우리 걸로 습득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이 공성 무기의 제조법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앞으로는 뭐 유럽까지 깨부시는데 이 공성 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적극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나라를 다 점령을 하고 베이징까지 다 점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1216년에 고려 지역까지 도달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좀 재미있는 얘기가 네. 금나라가 한참 부서지고 있을 때 고려가 멘붕에 빠지죠. 왜냐하면 중국은 항상 뭔가 형의 나라였거든. 그 한반도 입장에서는 항상 뭔가 형님이었잖아. 형님의 나라였는데 형님이 어디 이상한 애한테 우리가 오랑캐라고 부르던 애들한테 다 부서지고 있는 거야. 짐승 같은 놈들은. 그래가지고 원군을 나갈 거냐 가지고도 엄청 논란이 있었고 고려 내에서도. 그리고 중국이 무너지면 다음은 우리다. 그런 그러겠지. 위기의식도 되게 심했고. 그래서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 징기즈칸이 죽을 때까지 그 고려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진 않았어요. 거의 그 북한 끝쪽까지만 점령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몽골이 그 고려를 통으로 먹게 됩니다. 예. 그럼 여몽 전쟁이 날 때는 징기스칸 때가 아닌 거예요? 징기즈칸 죽고 나서예요. 아. 예. 그래서 한 거의 그 어째. 몽골 지배 기간이 거의 한 100년 좀 안 되게 되는 것 같은데 무자비하게 밟고 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베이징까지 점령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징기즈칸이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공격을 다 해놓고 나니까 너무 습하고 더운 거예요. 이 남쪽 나라는. 그래가지고 자기는 초원으로 돌아가요. 이제 뒷일을 부하들한테 맡긴 다음에 너네 이제 곡물만 잘 바쳐라 이제 하고 돌아갔는데 징기즈칸이 가고 나니까 그 금나라 왕국을 남쪽으로 천도시키고 얘네가 물자도 이제 상납을 안 하고 이러고 뻐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징기즈칸이 완전히 극대노를 해가지고 이제 직접 다시 내려와서 이제 금나라를 다시 쓸어버립니다. 징기즈칸이 죽은 다음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한 6번 정도를 전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금나라를 지배를 하면서 엄청난 비단과 그런 보물들을 몽골 본국으로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때 중국의 마음도 이해돼요. 동아시아의 최고로 군림하던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에헴 한번 하면 막 조공이 쏟아지던 나라였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치 엄청나게. 안 주고 싶었겠지 걔네들도. 그 다음은 이제 이슬람 제국을 쳐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발라사군이라고 지금 키르키즈스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무슬림들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통치자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이제 폭군스러운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처단해달라 이러고 이제 징기즈칸을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징기즈칸이 자기 부하를 시켜서 한 4,000km 정도 떨어졌는데요. 2만 명을 보내서 그 무슬림들을 이제 지켜주고 옵니다. 이제 거기에 왕과 일부 귀족을 모두 죽이고 다시 돌아왔어요. 착하다 착해. 그러니까 이분은 지배할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지키려고 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그래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동 지역까지 모두 점령을 하고 자기네 영토로 연결이 되자 이걸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것들이 발전이 돼서 실크로드가 형성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자들을 주고받으면서 자기네 군대가 지켜주고 하면서 이제 교역로가 생긴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티베트 지역까지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티베트 지역에서 전쟁을 하다가 칭기즈칸이 말에 떨어져가지고 중상을 입으십니다. 낙상 사고. 네, 낙상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십니다. 죽어요? 네. 이때가 1227년이고요. 본인 나이 65세. 1227년. 네. 늦게까지 또 싸웠다. 네, 그래서 진짜 평생을 다 점령만 하면서 다닌 거예요. 마지막에는 더 점령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느꼈던 게 본인 아들들이 이제 그 다음 왕위를 가지고 막 싸우고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죽고 나라를 물려주면 안 되겠다. 조금이라도 더 점령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더 열심히 이제 침략을 하다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 재밌었던 게 여태까지도 징기즈칸이 어디 묻혀 있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철저히 비밀로 붙여졌고 심지어 장례식에 한 1,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그 장례식에 참여한 1,000여 명을 다 죽였대요. 어디서 죽었는지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그 죽인 병사들을 또 죽였대요. 정말 어디서 아무도 죽었는지. 모를 때까지 죽이는 거구나. 네, 그래서 한 3번인가 2번인가 죽였다. 어디에 묻혔는지 알려지지 않게. 근데 이게 뭐 여러 사람의 의견들이 갈리는데 어디서 묻혔는지 모르게 하는 게 후세에 누군가 도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막기 위함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의외로 그 묘지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징기즈칸이 너무 이제 사실은 검소한 사람이라 묘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찾지 못하는 거다 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어디 묻혔는지 대충은 알 것 같은 상황이 그 이후에 그 전이겠죠. 어쨌든 징기즈칸이 자기네 나라 그 수도 일부 지역을 접근 제한 구역으로 만들어 놨었는데 그 접근 제한 구역이 무려 한 8,900년 이어져서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왕족들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이제 거기에 학자들이 가서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사실 제가 읽은 책의 내용도 이런 과정에서 몽골에 대한 그 몽골 비사라고 하는 책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게 고대 몽골 문자로 써있던 거를 일일이 다 고고학자들이 번역을 해서 실제 그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나온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럼 얼마 안 된 얘기네요. 발견된 지. 그렇죠. 네. 최근 돼서야 이제 그리고 이제 죽은 다음에 몽골 이야기 뭐 고려 이야기랑 연관돼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 쿠빌라이 칸이라고 거의 징기즈칸의 손자인가 증손자인가 쯤 되는 사람이 원나라를 건국을 하고 그 원나라가 이제 몽골을 점령을 하는데 고려의 이제 충렬왕이라는 분이 자기의 아들을 세자를 뭐 칸의 공주와 결혼을 시켜가지고 사돈을 맺은 뭐 그런 기록도 있고요. 그래서 그 충렬왕의 아들이 쿠릴타이에 참석을 해서 본인들은 식민 지배받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불합리함을 많이 알리기도 했다. 뭐 이런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한반도 최악의 흑역사죠. 그죠. 네, 최악의 흑역사. 왜냐하면 오랑캐라고 일컫던 사람들한테 세자를 보내서 혼인을 시켰다. 아, 내가 배웠던 것 같아. 장난 아니게 굴욕적인 거고 그 굴욕을 받기 전에 1231년에 아마 몽골 여몽 전쟁이 시작이 될 텐데 그냥 뭐 별거 없어요. 뭐 이렇게 싸웠어요가 아니고 그냥 다 밀렸어요. 다. 그냥 시작하자마자 패배예요. 그래서 강화도를 뺀 한반도 전체를 다 지죠. 그래서 강화도로 다 도망가고 왕족이랑 귀족이 그래서 이게 뭐 부처님의 뜻으로 이겨야 된다고 해서 열심히 쓰던 게 팔만대장경이고 아 그렇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20몇 년 동안 숨어 있다가 겨우겨우 나왔는데 나오고 보니까 한반도가 초원이 돼 있는 거야. 왜냐면 몽골화. 진짜 돼 있었다고. 진짜 초원이 돼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진짜 지금까지 하몽님 말씀 들어도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문화재에도 관심이 없고요. 뭐 이런 뭐 비단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우가우가 했다니까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들고 갈 만한 건 챙기는데 그러니까 문화재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 사람들을 데려갈 생각도 별로 없고 그냥 다 죽이는 거야.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상관이 없어. 왜냐면 못 데려가니까. 그래서 다 죽이고 이게 집인지 문화재인지도 몰라. 다 불태워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경주에 가면 네. 무슨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목탑에 집안만 남아 있어요. 그걸 이제 여몽 전쟁 때 불태웠다고 하거든요. 그 황룡사예요, 그게? 그 비슷할 거예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게 신라 때 지어진 건데 네. 고려 때도 보존하고 있던 목탑이었어요. 예. 근데 그걸 이제 몽골이 와서 불을 막 지르다가 되게 높네. 얘도 질러야지. 이러고 다 부셔버린 거야. 그 몽골군의 그러니까 그때 원나라겠죠. 몽골군의 피해는 집계가 안 될 정도로 미미하고 한반도에서 고려는 100만 명 이상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의 100만 명이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 그때는 거의 인구가 전 국민이지. 인구가 적기 때문에 강화도에 도망가 있던 사람 빼곤 다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미화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대화 속에서. 그렇죠. 어떻게 봐도 아무리 좋게 쳐도 뭐 몽골 세우고 이런 건 업적은 알겠는데 뭐 민간인 다 죽이고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겠어요. 그 손으로. 특히 뭐 우리나라까지 그 피해가 내려와서 그 가족 있던 사람들 평화롭게 살던 민간인들까지 다 죽이고 미화는 하지 않으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업적은 따로 인정하고 그리고 또 좀 웃긴 얘기가 징기스칸이 지구 온난화를 100년 이상 늦췄다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인 게 하몽님한테 잠깐 얘기했었는데 중국인을 너무 많이 죽여서 만약 징기스칸이 그때 중국을 쳐들어가지 않아서 중국 인구가 그때 줄지 않았다면 그때도 거의 반 이상 줄었다 그랬거든요. 중국 인구가. 그러면 현대에 와서 지구온난화가 100년은 앞당겼을 거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을 많이 죽였다. 근데 사실 뭐 역사에서 사람 죽이는 게 너무 흔한 일이니까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래서 징기즈칸의 일대기를 잘 읊어봤는데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여몽전쟁이 끝나고 나서 초원이 되었다는 게 되게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소유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지어진 것, 만들어진 것,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 도처에 이렇게 목탑이나 석탑처럼 널려 있었을 때 그거를 본 반응.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우리 말 먹이만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한 게 저는 되게 미개하다고 보기는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다니는 입장에서는 가질 게 필요 없을 수도 있죠. 우리가 문명인이라고 한다면 그게 미개하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좀 저에게는 다른 개념처럼 느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거는 따로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만 저한테는 끝에가 되게 흥미로웠고 전쟁사와 역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너무 재미있게 들었고 집에 가면 왠지 몽골 징기스칸 관련해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변국이랑 같이 보면 훨씬 재밌거든요. 전쟁사도 그렇고. 그게 참 대단한 거예요. 다른 나라가 몇백 년간 쌓아온 그런 역사와 힘을 징기스칸 그 한 대에 걸쳐서 다 쓸어버렸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국방에 더 힘을 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오래 듣고 나눠본 적이 처음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전쟁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시각이지만 모든 걸 파괴하고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아까 범례님이 뭐 예전에 사람 많이 죽은 거는 나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발언도 저는 사실 좀 끄덕끄덕 할 수가 없었던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전쟁의 피해자로서 민감한 나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깼어요. 처음에는 그 징기스칸의 업적들도 이해하고 해안도 이해했고 했는데 약간 그런 사람이라면 성군이라는 사람이었다면 침략하고 나서 최소한 군인이 아니거나 아이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죽여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좀 달랐던 것 같고 죽어 나갔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저는 조금 거기에 많이 포커싱이 가서 마음이 조금 아프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이제 제가 직접 봤던 몽골의 초원이나 몽골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항상 이 사람들은 칭기즈칸을 기억을 하면서 재기를 꿈꾸고 있었겠구나 생각하니까 조금 더 흥미로웠고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또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